박사님께서 나 인생 90년 살아보니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더라. 네, 박사님 그 세 가지를 꼽는다면 뭘까요? 역시 이제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건강이다.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경제적인 기반이 맞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이것도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셋 중에서 1번이 사실 돈일 때가 참 많고요. 그러다 보니 건강이 뒤로 밀려나고 그러다 보니 항상 제일 뒷전이 되는 게 소중한 인간관계이기도 한데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도 인간관계가 행복의 핵심이구나 항상 느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인간관계가 안 되면 모든 게 이제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그게 바로 이제 정말 제일 악질적인 스트레스 역시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 배신을 당했다든가 뭐 그런 일이 한 번 있으면 뭐 그것 때문에 뭐 평생 그만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아우 박사님 진짜 우리가 친한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와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나는 것도 저희가 살면서 겪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사람에게서 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말하고 다녔구나. 어느 순간 그걸 알고 너무나 상처받은 적이 있었어요. 상처받죠. 그래도 뭐 아주 인연을 끊고 살 수 있으면 뭐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인간관계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딱 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또 우리 인간관계고. 또 한국도 워낙 좁잖아요. 우리가 사는다는 게 한 달이 건너면 다 연결돼. 어딜 가겠어요. 뭐 어디 달나라 가면 몰라도 뭐 좋은 면을 보고 그렇게 이제 적당히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나쁘지만 않다. 최대한 좋은 면도 있을 거니까 그 면도 좀 살펴보자. 그렇습니다. 근데요 박사님 오늘 들어온 질문들 중에 와 나는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심하게 나를 오해하고 그리고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말 배신당했다라는 기분이 드는 그런 친구랑도 인연을 이어나가야 되냐. 그렇게 뭐 딱 끊을 수 있는 사이라면은 그것도 참 쉬운 관계죠, 사실은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배신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딱 끊을 수 있는 사이가 또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안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면은 그것도 한 가지 이제 방법이죠. 그럼 박사님. 독이 되는 친구, 약이 되는 친구 오늘 제가 좀 이 책 내용으로 여쭤볼 텐데요. 이런 사람은 진짜 안 되더라. 이런 친구는 좀 멀리하라. 이런 기준은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자기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다. 내가 정말 이 친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이 마음의 크기죠, 사실은요. 제가 보면 박사님은 용서도 잘하시고 이해도 잘하시고 웬만하면 다 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박사님 인생에도 진짜 좀 독이 되는 사람, 박사님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좀 몇 명 있었습니까? 있었죠. 정말 내가 워낙 잘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내가 오히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또 그거 뭐 일일이 오해를 뭐 풀고 뭐 그러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럼 박사님 그냥 냅두면 그게 진실인 것처럼 소문날까 저희는 너무 두려운데요. 그 오해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인간성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저는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 아닌가. 이기는 길이 바로 거기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런 일 당하면 이제 크게 숨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히려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데 에너지 쓰겠습니다. 근데요, 박사님이 90평생을 살아보시니까 살면서 남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오해하고 관계 끊고 이런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건강하게 오래 잘 사시던가요? 어떻던가요? 아직도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 채가 있는데 보면은
되게 착한 친구들이야. 아, 90세까지 건강하게 지내는 예. 친구들 보면 착하다. 착하다. 예, 착한 사람들이야. 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 욕하고 끌어내리고 오해하고 이게 결국 내 수명과 내 행복을 줄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박사님, 착한 사람들이 왜 관계에서 상처받고 상담받으러 오고 참 많이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예.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뭐 모든 것을 이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역시 이제 그 친구의 성품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성품. 생각합니다. 예, 성품이. 예, 그게 정말 착하고 어질고 용서하고 그런 친구들. 그리고 뭐 참 사과도 베풀기도 잘하는 이런 친구들이 역시 이제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예. 이런 친구를 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과정이 좀 힘들어도 나중에 정말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네. 역시 착한 사람의 인생 행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요, 박사님, 아, 진짜 내 인생에 약이 되는 친구,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겠구나. 정말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예. 박사님의 새 친구 이야기 들려주시면 예. 저희가 살면서 어떤 친구들과 관계 맺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박사님. 나한테는 그렇게 참 잊을 수 없는 새 친구가 있는데, 불행히도 이제 둘이는, 정말 일찍, 그만 세상을 떠났고요. 한 친구는 아직 남았는데, 내가 이 책을 쓰고 출판사 넘길 때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한 명은 살아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 있는데, 예. 사실은 내가 이 책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보내려고 그러니까 죽었어. 어떻게 그럼 예. 새 친구를 다 이제 보내셨네요. 이제는 뭐 새 친구를 다 이제 보냈고, 그러고 이제 오늘 이 책을 이제 보냈는데, 친구들 아들들은 아직 이제 살아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보내면서 오늘은 마음이 오늘 좀 대단히 울적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그 새 친구, 예. 그 어린 친구들이 아, 시영이는 맨날 일하러 다니고 공부 안 해. 우리끼리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밤마다 과외를 시켜주고 그래. 이시영이라는 소년이 의대까지 갈 수 있게. 예. 그건 놀라운 우정인데요, 박사님. 우리 집안은 이제 대대로 이제 접장을 했거든요. 선생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선생 길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은 그때만 해도 국비 장학생이니까. 돈은 없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교육대학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서를 내려고 또 오니까 이 녀석들이 원서 위에 놓고 있길래 원서 내겠다는 거예요. 친구 원서를 예. 직접 냈어요, 예. 친구들이. 어떻게 내냐 그랬더니 의과대학 냈다는 거예요. 그래 내 놈이 다 의과대학 간다는 거야. 근데 그 해는 전쟁이 막 시작했을 때니까 그때는 워낙 그 부상병이 많아가지고 의사가 절대 부족했습니다. 요즘 우리보다는 더 심각한 그런 지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만 들어가면은 증병 보류가 된 겁니다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 의과대학의 그 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의과대학에 원서를 낸 겁니다요. 그럼 저거 책임져야 진짜. 네.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쯤 남았죠. 그 일주일 남았는데 3년 동안 공부할 입학시험 공부를 일주일 만에 다 마치도록 세상에. 그 친구들이. 친구들도 훌륭하지만 네. 박사님도 천재 소년이었네요. 아니 나는 정말 재수가 있었어요. 이건 묘하게도 내가 아는 그게 많이 남았어요.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 예.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경북대학교 의대에 그러니까 그놈들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도 같이 다녔죠. 세상에. 그다음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는 가끔 이제 전공 과목이 다 다르니까 각자 이제 길로 가기도 했지만 대학까지는 정말 그 친구들이 아니면 나는 의과대학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졸업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들은 뭐 그 친구들 다 졸리고 뭐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내 시험 공부 다 맞춰놓고 이름이 낙제도 안 할 정도로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 생각해요. 또 자다가 말고 자기 차례가 오면 또 깨요.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가르쳐요. 내과 가르치는 놈이 있고, 외과 가르치는 놈이 있고, 이렇게 이제 분담을 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서로 잘하는 거 나누어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일찍 자면은 또 일 끝났다고 그러면 이제 그 한 번도
귀찮다든가 이런 저는 기색을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다가 얼마나 졸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네.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내 공부 시켜준다고 자다가 말고 일어나는 겁니다. 대학에 가서도 계속 그룹 스터디를 하셨네요. 그랬어요. 인생의 약이 되는 친구는 이렇게 70년 이상 서로가 내 은인이다. 참 고맙다.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 사귀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럼 박사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말 약이 되는 평생 가는 좋은 친구는 첫 번째 서로 도움 주면서 공치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또 어떨까요? 정말 자기의 그 참 행복 스탠다드나 내 행복 스탠다드나 같이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내가 시험에 나는 뭐 그럭저럭 그래도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항상. 그래도 뭐 항상 이제 고맙지만 나도 뭐 고맙다 뭐 친구들한테는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고맙다 해야지 그래도. 내가 잘 안 했어요. 나 그게 한 가지. 그래서 내 책에 그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처음으로 고맙다 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책 읽어보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약이 되는 친구 첫 번째, 생색내지 않는다. 두 번째, 행복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 함께 가는 것이지 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착취한다거나 친구의 불행을 즐긴다던가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박사님, 세 번째가 있다면 뭘까요? 약이 되는 좋은 친구. 그래서 이게 정말 자기 장래만큼이나 내 장래를 생각해주는 친구. 미래를 함께 고민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예일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 고민을 한 겁니다. 저기 미친놈이지. 저는 이제 그 당시 서울대학이 이렇게 유명한 줄도 몰랐어요. 사실. 정말 그 대구 촌놈이지 그야말로. 네. 803 도매에서. 그런 놈이 갑자기 예일대학 간다 그러니까 그 새 놈이 밤에 진정이 아주 얼굴을 정색으로 찾아봤어요. 네. 성아, 너 정말 괜찮나? 미국에 그것도 그 예일대학이라는 곳에 한국의 예일대학으로 유학 간 학생이 그때 있었던가요? 그 당시는 없었죠. 저는 뭐 내가 예일대학 들어가니까 딱 여학생 한 사람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예, 한국 사람. 네. 신낙균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나중에 여대학 교수도 하고 그렇죠. 문화부 장관도 하고 그렇죠. 아주 뭐 잘됐던 그 친구 그런 밖에 없었어요. 지영아, 미국이 어딘데 가노? 돈도 많이 들 낀데 진짜 갈 기가 뭐라고 하셨어요? 몇 번을 다져서 묻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완전히 아주 내 편이 되어주고. 가라, 우리가 도와줄게, 가라. 내가 가면 당장 집에 식구들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그것도 다 참 다스려가지고 나는 전혀 모르고 지내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시영이가 미국에 가야 될 이유를 좀 어렵겠지만 주시라고 아마 다 이야기도 이 친구들이 다 하고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또 제가 듣기로는요, 이 친구분들도 평생 동안 우리가 이시영의 친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주변에 자랑을 많이 하셨다고. 그 보답은 다 하셨네요, 박사님. 내가 이제 미국 가서 돌아왔었지만 그때는 이제 국립대학 우리 의과대학 교수를 한 국립대학 조교수 월급이 16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가지고는 뭐 택도 없죠, 정말 살아가기도요. 그때 학생 소요 사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27명이 퇴학을 다 맞았어.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는 교수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과대학 사표, 그냥 보직 사표가 아니고 교수 사표를 내갑니다. 님들 생각에는 저님이 살기가 너무 딱하니까 우리 친구 중에 한 놈이 자기 아버지가 대구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언제 뭐 집사를 태워서 저 대구 남산이 앞산이라고 있는데 그 앞산 둘레가 전부 자기 아버지 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를 싣고 가서 정식과 병원은 커야 된다.
그렇게 아예 널찍하게 감춰 땅을 잡아라. 그 친구가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한 놈은 병원 시설 담당은 또 한 놈이 하고, 그러면서 다뭐 집이 형편이 다 괜찮았었고, 또 저 의사니까 뭐 그때는 돈도 제법 잘 벌고, 그럴 때 한 놈은 시설, 그 다음에 한 놈은 운영 담당하고, 네. 그래 한 놈은 그 재산 그거. 그래서 병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다 이제 했죠. 근데 난 도저히 이 대구에서는 이게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 큰 병원이? 예. 그래서, 아이고, 아무래도 뭐 나는 서울로 가야 되겠다 싶을 때 그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붙잡고 너 미국까지 갔다 온 거는 갔다 왔는데 이제부터는 대구를 위해서 네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정말 그때 좀 냉정하게 좀 뿌리치고 내가 대구를 떠났다 하는 사실이 마음이 좀 상당히 강북 아픕니다. 삼성병원으로 오시게 예, 된 예. 계기였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박사님, 제가 4가지 정리했어요. 네. 첫 번째, 약이 되는 좋은 친구는 생색내지 않는다. 두 번째, 행복을 함께 나눈다. 세 번째,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미래에도 함께 잘 되는 길을 간다. 네 번째, 박사님이 그 대학 교수 그만두셨을 때 그 넓은 땅과 병원을 함께 지어서 운영하자. 사실 이거 아낌없이 경제적으로도 함께 나누자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되진 않았어도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독이 되는 관계도 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네, 사람들의 고민 1순위가 다 인간관계라고 하던데요. 맞는지요? 제일 많죠. 그게 제일 많죠. 예.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른 어떤 스트레스보다 네.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하고 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행복의 1순위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참 사회적 동물이지만 되게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독립적입니다. 네. 그 영화도 보면은 카우보이들이 다 양떼를 물고 석양이 지는 네. 언덕 위에 다 혼자 앉아있는 게 좀 멋스럽게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활을 서양 사람들은 즐기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 혼자 있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맞아요. 어릴 때부터도 막 굉장히 그 형제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40대 이상들의 고민의 대부분이 가족관계, 친구관계, 예.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관계가 그렇습니다. 지옥이다 예. 이런 경우 많아요. 그렇습니다. 뭐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따져보면 전부 인간관계거든요. 맞아요. 상사와의 관계라든가 혹은 또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계, 자기 동료와의 관계 이게 전부 인간관계에서 맞습니다.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심각합니다. 이직하고 싶은 이유 1순위가 예. 인간관계라고 그렇습니다.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예. 예. 그럼 박사님, 사실 저희가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잘 끊어내는 것도 인간관계 잘하는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나는 그걸 잘 모릅니다, 사실. 사실 저도요, 잘 박사님 뵈면 웬만하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예. 가끔은요, 제가 보면 진짜 사기꾼인 게 뻔해요. 예. 박사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하나 옆에 와서 막 있는데도 박사님은 몇 시간 동안 다 들어주시고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사귄 줄 알면서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요, 박사님, 저희들은요, 박사님처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최대한 독한 마음 먹고 좀 끊어내고 멀어져라. 예. 내가 90년 살아보니 이건 좀 거절하고 끊는 게 좋더라 하는 지혜 오늘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도저히 이게 회복될 수 없는 관계라면은 정리를 해주는 게 상대를 위해서라도 좋은 거고, 네. 뭐 나를 위해서도 물론이고, 미움이라든가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커지는 속성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한 두 사람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제가 그 이야기를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마음이 약해서 이야기. 자네 그러지 말게 모두가 불편하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도 있다. 있습니다. 네. 예. 나중에 보니까 정말 참 상당히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가지고 아주 바뀌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냥 좋은 치료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저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좀 있다 예. 싶으면 용기 내서 그러지 그렇죠. 말게 조심하게 말해주는 것이 그렇죠. 그 사람도 변할 가능성이 예,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자칫하면 이제 정말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좀 잘해야 됩니다. 네. 예. 듣기 싫은 이야기를 참 잘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게 뭐 기술입니다. 네, 그런 기술이 네. 마음이죠. 네. 예, 그런 게 좀 발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점이 조금 네, 부족합니다. 아이. 저는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이런 사람은 좀 끊어내라. 내가 인생 90년 살아보니 이런 5가지 유형의 사람은 멀어져야 건강하게 우리가 좋은 관계 유지하고 또 살 수 있더라. 박사님께서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오해자라는 사람 좀 멀어지라 하셨어요. 예, 자기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안 했는데 이상하게 완전히 오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꼭 그 있어요. 우리 한국 드라마도 보면 전부 오해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해 때문에 싸우고 난리 예. 법석이 나죠. 뭐 지나가다 또 한마디 들은 거 가지고 막 네. 또 와서 화를 내고, 그게 오해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뭐 엿듣기도 잘해요. 기도 밝은가 봐. 이렇게 이 오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참 그게 아주 자기를 위해서 되게 불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해 잘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계속 없겠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왜 또 넘어갈 것도 오해하고. 왜 저러지? 하고 괜히 이제 그걸 또 뭐 네. 이제 의미를 따져보고 아하. 그러면 그걸 또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꼭 이 친구는 나쁜 나쁘게 쪽으로 해석하는. 해석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격적으로 그런 부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진짜 성부에, 네. 오해 잘하는 사람들은 네. 늘 오해하기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로, 예, 이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기로 결심한 네.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독이 되는 관계는 좀 끊어내는 게 좋겠다. 네. 첫 번째가 오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셨어요. 예.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또 이제 그 휜 거짓말이라 하는 말도 있죠. 지한테 별 덕도 안 되는 이야기를 괜히 뭘 거짓말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짓말. 예, 버릇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짓말도 있느냐면은 또 그거는 뭐 그냥 적당히 들어 넘기면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쟤는 원래 저런 실없는 그래, 거짓말 그래, 잘해. 그래. 네. 근데 위험한 거짓말. 예, 정말 저희가 있는 거짓말은 정말 그건 참 조심해야죠. 네. 예. 이 보험을 팔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보험. 네. 근데 참, 요거 하나만 하면은 자기가 진급을 뭐 한다고. 많았어. 별로 필요도 없는 보험을 좀 들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 그것도 아니야.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 나는 뭐 큰 건 아니니까 괜찮은데 우리 딸아이가 너무 작게 이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네. 그래서 피아노 살 돈이 있나요? 그때 우리 뭐 16만 3천원이라고 그랬죠? 네. 조교수 월급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모았어요. 피아노, 딸 피아노 사주려고. 딸아이면서 피아노를 사주려고. 근데 이놈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동기야. 근데 이놈이 이제 딱 마지막 날 돈 받아가지고는 피아노가 안 오고 아도 사라지고. 피아노 외판하는 친구가. 그렇죠. 예. 아우, 어떡해. 속상하다. 그래, 우리 딸아이 보기 얼마나 미안합니까? 예. 친구인데 예, 자기 그 이득을 위해서 예. 그 공무원 월급으로 할부로 피아노 사주려고 했는데 예. 아유 예. 돈만 예. 들고 관계도 그렇지. 끊기고 돈도 그렇지. 잃고 다 잃었네요. 예. 세상에 예. 이건 정말 나쁜 거짓말이다. 그건 나쁜 거지 말이죠. 아 이건 사실 거의 사기에 가깝잖아요. 박사님께서 횡령. 횡령. 형사범이 형사범. 박사님께서 세 번째로 사기치는 친구를 예. 멀리하라라고 하셨어요. 예. 아 사기를 아주 전문적으로 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그 지능적으로. 이 옛날에는 지금도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업자들이 보면은 되게 좀 이 부풀려요. 네. 그게 뭐가 생기고 네. 뭐가 생기고
그게 지금 사놓으면 뭐 네. 정말 뭐가 된다. 꼭 친한 사람들한테 그 땅 사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좋은 거부터 지가 하지 뭐 안 되냐나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 친구 친한 친구가 그거에 가니까 그게 넘어가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부동산 특히 예. 큰 돈, 사실 전 재산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보면 거의 다, 네, 친구들한테 사기당하고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아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오해, 두 번째 거짓말 잘하는 사람, 세 번째 사기치는 사람 멀리하라. 친구 하지 마라. 네 번째, 와, 요거는 또 더 세다. 함정에 빠뜨리는 친구를 멀리하라. 예. 네, 어떤 일일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친구 하나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사한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동료 흉을 본다든가 네. 당신 일단 회사 망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아주 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강제 사표를 쓰게 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상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것은요. 조금만 이렇게 자세히 잘 들으면은 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놈들은 워낙 또 지능이 또 높다 보니까 가지고 이 사람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재주가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눈치채지 예. 못하도록 예. 나에게는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예. 끊임없이 예. 날 모함하고 상사한테 예. 말하고 예. 발전을 그렇습니다. 장애물로 예. 만들어버리는. 예. 아, 그렇습니다. 이런 뭐 정말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우리 네. 상담 시간에 들을 그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것들이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에 다 해당하네요. 인구 25명 중에 한 명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꼭 있다. 우리 오늘 한번 잘 생각해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 있다면 좀 멀어지는 용기를 내보죠. 마지막입니다. 내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얻는 친구 멀리하라 하셨어요. 예. 저도 지금도 보면 뭐 우리 사진이 온데 다 걸려 있거든요. 맞아요, 박사님. 그런 사람들이 이거 이시이가 이런 장사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것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뭐 이제는 고발도 안 합니다. 못 하겠어요. 밑에 네. 직원들이 뭐 화를 내고 하지만 그냥 돌아. 얼마나 그게 잘 될 리가 없다. 예. 저도요, 박사님, 막 이렇게 인터넷 보다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광고에 박사님 얼굴이 막 나와 있어서 제가 막 신고하고 그래요. 여쭤보면 박사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모르죠. 예. 친구의 명성을 이용하는 사람들 멀리하라. 예. 아이고, 참. 박사님이 정말 90년 동안 인간관계를 경험하시면서 이런 사람들 멀리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다 하는 지혜를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박사님.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 중에 이런 사람 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형제들을 다 궁지에 몰아넣는 자기 부자 되려고 이런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박사님? 그럴 때는 대개 또 부모님들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은 다 너네가 참으래 착한 그래, 애들 내가 보고 참으라. 똑같은 자식이거든요. 그렇겠죠. 저도 이 최근에 이제 미국 영화를 보니까 그런 영화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게 부모님은 특히 이제 엄마는 네. 야야 그만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것도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엄마한테 효도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때 참 엄마 말 한번 들어주면은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참 우리는 가족 관계라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인간 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가족이라는 혈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 박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할게요. 한 번은 부모님 생각에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은 참는다. 네.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는 그때는 가족이어도 멀어지자. 어떻습니까? 이 형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나의 더 안전을 이상, 위해서 안 된다. 특히 만약에 내가 결혼했고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다면 이제 그 정도는 안 나는 되죠. 이 가정이 더 중요하니까 이 형제는 멀어지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부터는 끊으셔도 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나의 건강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뭘 계속 뭐 하는 것 같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가지고. 맞아. 우리가 이 노는 걸 배우질 못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한 번도 우리는 놀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네. 여유가 없었으니까 네. 항상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생각하니까 오히려 건강에 비결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박사님, 사실 한국에 평생 동안 국민의사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대한 전도사로 활동을 해 오셨고요. 또 좋은 책들을 120권 넘게 쓰시면서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많이 알려오셨는데 여전히 인생은 배워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래야 되죠. 예. 뭐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예, 개성이 다 다르고. 또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생각이 또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예. 네. 그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80대는 되는 아침하고 90대가 되는 아침에 기분이 달라요. 예. 어떻게 다르세요? 글쎄, 이제는 이제 더 가차에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말 70, 80까지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저는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내가 그저 의사니까 또 정신과 의사니까 내가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뭐 이론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이제 막상 그게 내 것이 된다. 그런 생각은 90이 돼서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준비를 하시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건강하세요. 아이고, 하지만 그래요.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게 하는 중요한 또 원동력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하셨네요. 역시. 박박선 달라 항상. 박사님 제자니까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매일 고민을 하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분 1초도 헛되게 보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충실하게 사는 방법은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그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박사님. 예. 저는 박사님을 뵈면 진짜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명감과 책임감. 예. 근데 박사님, 그 사명감과 책임감 다 하시느라 박사님은 너무 평생 강의하고 공부하고 책 쓰고 일만 하신 건 아닌가요? 그게 뭐 정말 값진 인생이죠. 그 이상도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다면은 그 이상도 행복한 일이 없죠. 사실은요. 박사님께서는 인생 90년 정신과 의사로서 또 65년이라는 긴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 불안과 우울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OECD 국가 중에 우울증 압도적 1위 국가 이 1등에서 지금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논문을 보았는데요. 한국인들의 우울증은 좀 특징이 있다. 네,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너무 못한다. 그래서 속으로 너무 쌓아둔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된다.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되게 그 언어 문화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길 가고 오고 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뭔가 꼭 불만스러운 듯한 표정이에요.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왜 그럴까? 난 그게 항상 그리 궁금하더라고. 그러나 어쩌다가 참 지하철이나 어디서 그 밝은 미소를 이렇게 머금고 있는 사람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웃음은 진짜 강력한 전향성이 있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확실히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이성적으로 잘 표현을 하면 되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그 언어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라는 게 저게 상업 영어거든요. 네. 그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니까. 네. 장사꾼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의 기분이 네. 나쁘게 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아. 기분을 좋게 해야 되니까. 네. 그 영어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됐어요. 아. 이게 거절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네.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똑같이 거절하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뭐 그래가 천천히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이제 표현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는 정말 땅을 치고 대성 통곡을 하는 그런 저게 사람들을 잘 못 봤습니다. 아, 영화실에서 맞습니다. 잘 안 울어 요즘은요.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화병이란 단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이 화병은 화를 많이 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감정을 너무 표현하지 않고 화를 억누르고 참아서 걸리는 병인데요. 이 화병이라는 단어 처음으로 만들어내시고 전 세계 의사들이 이 화병이라는 단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업적을 남기신 분이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어떻게 화병이란 단어를 만들고 그 정신과 의사들이 공부하는 사전에도 등록하게 되셨는지 그 화병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저는 이 정신과 공부를 한국에서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예일대에서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문화권에 가서 공부도 했더라면은 서로 비교가 되고 공부하기가 쉬워서 그랬는데, 네.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공군에서 제대하고 바로 이제 미국 가서 정신과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미국에는 그런 환자가 없거든요. 화병 환자가 없다. 환자가 없는데, 한국에 보니까, 야, 도대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네. 싶은 딱한 환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특히 그때는 이제 이 젊은 며느리들이 합병 환자가 많았어요. 네. 예. 가족들로부터의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너무 참다 보니. 이제 특히 이제 시어머님한테 받는 그 스트레스를. 박사님 요즘은 며느리 시집살이 하느라 화병 걸린 시어머니들이 더 많대요. 요즘 거꾸로 더 네. 그래요. 요즘은. 예. 그것도 이제 세월을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화병을 일으키는 사람이 따로 있고 화병을 좀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하면 네. 제가 그때 볼 때는 주로 이제 그 참 말 못하는 딱한 며느리가 제일 그때는 화병이 많았어요.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좀 하지 왜 이야기를 안 할까? 네. 저는 뭐 이 한국 문화에 대한 그냥 그 일반 한국 사람이지 내가 학자로서 한국 사람을 공부하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때부터 한국 사람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제 정신과 의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갔던 데가 민학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백성민자 학회. 네. 이거는 좀 인간의 가장 그 원초적인 뿌리 학문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를 보면 뭐 온갖 사람들 다 있습니다. 뭐 정말 결국 이제 그런 것도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은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참 뭐 자살을 일부 직전까지 갈 정도로 화병이 심한데도 말 한마디 못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 네. 문화의 특징을 알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민학회가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네. 예. 도대체 이게 내가 그래서 그 참 처음에는 내가 뭐 이게 뭔지 몰랐어요. 네.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화를 입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불화자가 아니고 네. 화를 입는 그런 나는 처음에는 아주 웅성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잡지에 처음 실었을 때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총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화폐라는 정립이 정말 됐는데 네. 내가 이게 처음 이거를 이제 미국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도 미국 학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뭐 내 영어가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형편없는 영어가 아니고 알아들을 만한데 네. 야, 너 무슨 소리냐고 자꾸 나보고 그렇게 물어요. 그 사실은 나도 똑같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 특이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구 사회의 표현 문화가 주가 되는 나라에서는 화병 환자들이 그렇게 없고 그렇죠.
역시 이제 조금 이제 좀 미개발국에 또 좀 약간 좀 원시적인 그런 좀 프리미티브한 사회에는 화병이 있더라고요. 예, 그 참 많은 학자들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환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역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하나 이제 화병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에서 발표한 것은 신병이었습니다. 네. 신병 우리는 뭐 신만 하면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그 얌전한 사람도 이제 그런 이제 두 가지가 등재가 되었던 것도 아마 우리가 이제 먼저 발표를 하고 또 확실히 우리나라에는 화병이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네. 사실은요. 정말 그 화병 환자들은 보면 막 가슴을 막 찢어 뜯고 특히 이제 그 친정에 가면은 네. 이제 그 분풀이 다 한 겁니다. 나를 왜 그런 데 시집 네. 보내느냐고 뭐 특히 이제 만만한 이제 남동생이나 오빠한테는 막 정말 시세 타령을 하잖아요. 네. 누나들이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참 치료가 많이 되는 거죠. 네. 다 터지니까 네. 눌려있던 것이 발산이 되니까 그럴 때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 딱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안전한 공간에서 좀 속풀이를 할 수 있는 할수 있으면, 그런 네. 안전한 가족이든 그렇습니다. 친구든 좀 예. 사귀는 것도 좋겠고 예. 또 하나는 언제든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해소법, 예. 나만의 노하우를 우리 중년 이후에는 예. 정말 잘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마시면은 아, 그렇죠. 그럼 박사님의 노하우 한번 여쭤볼까요? 박사님은 뭐 할 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또 청량감을 느끼시는지 박사님만의 노하우 알려주세요. 저는 뭐 걷는 겁니다. 걷는다. 많이 걸어 다니는 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치료제더라고요. 네. 뭐 시내에서도 걸을 수도 있고 또 저는 또 그동안에 또 산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산에 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산에 가면 절이 있으니까 네. 절에서 이제 그때 뭐 스님들이 하는 그런 깊은 참선은 못하지만 비슷한 명상 정도는 네.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간단한 명상도 그게, 하자. 그게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이 많은 그런 데는 전 잘 안 갑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사람 기분 맞출 수도 없고 저 사람 기분만 맞출 수도 없고 저는 대충 이제 혼자서 걷는 것이 아마 제일 네. 큰 즐거움이었었고 화를 저 나름대로 진정을 시키는 데는 그 방법이 아주 좋았던 그 것입니다. 방법이 좋다. 예.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박사님이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서 하는 건 별로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좋아하세요. 뭐냐면 공통 관심사가 같고 취미 생활이 같은 사람을 모아서 그렇죠. 소규모 뭔가 같이 배우는 건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문인화를 그리는 모임도 만드셔서 직접 사람들과 스트레스 푸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셨고 네. 또 모여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세요. 우리 아름다운 나라 함께 노래 부르면서 굉장히 행복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규모로 모여서 예. 속풀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추가해도 될까요? 네. 마음이 이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죠. 네. 아이 또 네. 우린 취미생활 함께하는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아이 좋습니다. 그래요 박사님 우리가 한국인들의 이 불안, 우울이 지속되다 보면 화병도 생기고 내 마음 나도 다스릴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이럴 때가 많은데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런 말씀 요즘 자주 하셨어요. 40대, 50대, 60대는 불안보다는 흥분과 기대에 차서 살아야 한다. 네. 자, 그런데 흥분과 기대? 어떤 흥분과 기대? 사람들은 또 궁금하대요. 네. 박사님, 어떤 흥분과 기대에 차서 삶을 살아갈까요? 사실 이제 그때 중년이 이제 지나면은 아무래도 그 젊을 때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상당히 인생이 다릅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고 네.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참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좋게 보면은 이제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해방감 네.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흥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런 시절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참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런 말도 있듯이 실제로 우리가 편안할 때는 별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어려운 때,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떤 참 영웅이 나타나서 맞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어디에 취업을 했든 정말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했거든요. 네. 요즘 문제로 하면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가난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영웅이 태어날 수 네.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나 그것은 뭐 그런 큰 어른들의 이야기고 우리 누구나 다 참 그 시대를 그 연령대를 지내야 되니까 네. 그때 참 이 중년의 그 흥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한테는 어떤 인생이 전개가 될까?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흥분이 되는 그런 연령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 기대하라. 예. 예. 노년이 늙어간다는 것이 부정적 의미만은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흥분과 기대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예. 박사님 늘 말씀하시는데요. 박사님 남기신 명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노화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잘 익은 과일이 보기도 좋고 맛도 좋듯이 잘 익어가는 노년을 준비하는 것, 그것에 흥분과 기대를 가져라. 예.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요. 박사님, 그러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꿈꿨던 것 포기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바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더더구나 우리가 젊을 때는 그냥 참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면은 보통은 돼요. 네. 그래 이제 중년이 지나서부터는 이건 완전히 이제 좀 그 길이 없는 대평원입니다. 네. 그 자기들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네. 자기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을 만들라. 예, 자기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참 흥분도 되고 정말 긴장도 되고 네. 불안하기도 물론하야죠. 뭐 그런 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중년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중간 결산하는 시기거든요. 중간 결산. 예, 중간 결산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요, 현역 때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예, 현역 때. 일단 떠나고 나면은 전혀 다릅니다요. 네. 그러니까 나는 가령 뭐 곰탕 장사를 한번 하려 그래도 현역 때부터 곰탕 끓이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네. 술 마시러 다니지 말고 네. 내가 곰탕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정말 어느 집 곰탕이 맛있는지도 좀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먹어보고 네. 또 저녁에는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같이 곰탕 연습도 하고 네. 결국 이제 그런 시기가 참 저는 참 재밌고 흥분이 되지 않겠나. 박사님께서 또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인생이 이렇게 길 줄 모르고 젊어서 즐기지 못한 게 후회된다. 박 선생 즐기며 살게, 하고 싶은 거 오늘 당장 하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고 뭐 할 때 기쁜가 생각해 보니까 일만 하느라 그거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노트에 적고 매일매일 바로 실천에 옮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박사님, 내가 90년 살아보니 이게 제일 후회되더라. 인생 후배들은 이것만큼은 명심하면 좋겠다 하는 인생의 지혜 하나만 좀 알려주십시오. 아이고 참 우리 인생을 지금 젊은 세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딴판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가 뭔가를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예. 그건 뭐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써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 선수들 가만히 보면요. 탁구 선수는 탁구만 잘 치는 게 아니고 탁구 선수들은 축구도 잘하고 다 잘해요. 네. 그렇게 뭐 한 가지를 정통하면은 다른 것도 다 정통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젊은 날은 정말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누구에게도 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재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가 닦아놔야 된다. 아, 나만의. 예. 이건 박상민만 할 수 있어. 이건 그렇습니다. 이시영만 할 수 있어. 예. 이런 거 한 가지는 반드시 예.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아. 저는 그래도 참 고맙게도 제가 쓴 독자가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제 책을 쓰면은 최소한 저기 출판사에서 손에 난다는 베스트셀러 예, 여전히 들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주를 하나 길러놔야 된다. 네. 그러면 정말 뭐 인생이 겁날 거 없죠, 사실은요. 아. 이거 하나만 뭐 난 어디 가서 피워놓으면은 나 이거 낚시 밥을 할 수 먹을 있어? 있다. 예. 아, 그럼 40, 50대는 예. 불안에 쌓여서 걱정하고 있을 나이가 아니라 내가 100세를 산다 해도 나 스스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예. 나만의 재주 하나는 반드시 마련해 놓아야 하는 시기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뭔가에 도전하고 배울 땐 불안감이 확 줄어들어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불안이 높아지거든요. 우리 오늘 당장 뭔가를 배우는 것 하루라도 연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을 해보죠. 네. 박사님, 90평생 살면서 나 이거 하나는 후회된다. 네, 그거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지냈다는 게 참 후회가 되는 거죠. 아, 너무 공부하고 일하느라 예. 사랑을 마음껏 체험해보지 못하셨군요. 예. 예.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그게 참 후회가 된다. 제가 검색해보면 이시영 네. 박사님은 90평생 스캔들이 한 번 없으세요. 누군가가 이시영 박사님 미혼했나요? 라고 썼는데 아니요. 이분은 스캔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참 젊을 때는 울고 불고 뭐 자살한다 그러고 한강에도 이렇게 그네를 보고 하는 그런 고민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예. 아파도 보고. 그런 게 없이 그다 지나가 버린 게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박사님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기 많으시고. 네. 아, 박사님 오늘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열심히 사는 것, 그것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습니다. 줄일 수 있다. 예. 나이 든다는 것은 잘 익어가는 것이다.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박사님 올해 90세다 이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피부가 그렇게 좋으신데 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데 네. 비결이 뭔지 물어봐달라 이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박사님 어떻게 집안이 다 이렇게 장수하시고 건강한 체질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다소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형제들이 다 뭐 정말 아주 건강하고 네. 젊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동료들한테 가면 다 젊어 보인다. 또 우리 어머님이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런 장수 유전자를 좀 다소 타고난 게 아닌가. 네, 저는 박사님 어머니 얘기를 책에서도 많이 읽고 들으면서 아, 어머니께서 이 유전자를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어머니께서요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유머 감각이 풍부한 분이셨더라고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장수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어머님은 이제 6대 종손의 네. 종부니까 그야말로 집에 이제 손님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때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였었거든요. 내가 어릴 적에는 굉장히 네.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참 우리 삼촌 둘이가 독립운동하고 뭐 이 사상운동한다고 네. 다들 못 보니.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으로서는 뭐 그거 저거 생각하면 뭐 화도 좀 나시고 네.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종부 입장에서 그거를 뭐 이러쿵저러쿵 입에 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은 나 아직도 어머님이 남의 흉을 보는 걸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남의 흉을 보는 거. 네. 이제 그 고모님하고 뭐 수모님을 다 모이면은 뭐 자기 친정 네, 흉도 좀 보고 그럼요. 영감님 흉도 좀 그렇죠. 보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듣고 계세요. 네. 같이 따라 웃지도 않으세요. 네.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냥 그런 것이 나는 어머님이 아마 참 장수한 이유가 시골에서 그렇거든요. 뭐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게 막 와전이 해가지고 막 온 동네가 막 아주 발끈 뒤집혀지는
그런 일도 들어 있기도 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님은 뭐 일단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절대로 이제 그런 일은 아마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예. 최대한 타인의 장점을 보고 예. 좋은 점을 발견하고 키워주려고 애쓰고 예. 남 험담하지 않고 그리고 단점 발견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예. 내 신체 건강에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저는 박사님 어머님 얘기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박사님도 그러세요. 예. 한 번도 남 흉보거나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생활 습관도 진짜 긍정적인 습관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건강한 음식을 적절하게 먹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참 절제하기가 어려운데요. 박사님은 시간도,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정말 절제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 박사님, 오늘 우리 셀코TV 구독자님들께 이 건강 습관 비결 전부 다 좀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절제라는 말도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절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적인 네. 생각은 없었고요. 제가 이제 의사니까 네. 뭐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 좋지 않다, 이거는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겠다 하는 건 뭐 직업적으로 이제 알게 되죠. 이제. 네. 근데 의사들은 대개 보면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그래 안 한다고요. 맞아요. 저도 머리로는 너무 많이 아는데 먹는 거 잘 못 찾겠고요. 박사님처럼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조금 이제 거기에는 의식적인 노력도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습관이 돼버리면은 뭐 절제라든가 그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없고 절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 저는 특별히 노력을 했다기보다 절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절로. 여러분, 박사님의 이 건강 습관 딱 4글자로 요약하면요, 소식다동입니다. 박사님의 소식다동 생활 습관, 지금부터 방출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릴 적에는 배불리 목을 형편이 안 돼서 못 먹고 첫째는요. 네. 적어도 저는 이제 군의관이 되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교수가 되고 그때까지도 저는 장가랑한 사촌 동생까지 7명을 결혼을 시켜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었죠. 네. 그때 국립대학 조교수 월급이 16만 3천 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6만 3천 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먹을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소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것이 그게 나중에 이제 되니까 그게 습관이 뭐 그렇게 배겨버린 것 같습니다. 적게 먹는 거. 절로 그게 이제 의사가 되고 보니까 이게 참 좋다. 네. 네가 정말 없어서 못 먹어서 그렇지만 그게 정말 네 너를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의 방패 역할을 잘한 것이다. 그런 거 해석이 되니까 아이고 참 내가 잘했구나. 소식 80%만 먹어라. 그렇지. 20%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용기 있게 내려놓아라. 항상 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예.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네, 몇 시에 기상하시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는 아마 저는 우리 할매 덕분이 아닌가 저는 사모님 덕분에. 예, 할머니 덕분에 일찍 일하게 되는데 보통은 5시 안팎이 되면 이제 잠이 깹니다. 예. 그럼 박사님 안방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예. 5시가 되면 기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눈 뜨면 뭐 하세요? 예. 이제 누워서 또 그다음에 방 안에서 저는 이제 뭐 밖에 그저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지런하지는 않습니다. 네. 방 안에서 대기 합니다. 스트레칭. 한 40분쯤 합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지 방 안에서 마라톤도 하고 또 이제 명상도 하고 네. 그런 거 저는 가면 한 40분 걸립니다. 5시 40분까지는 예. 방 안에서 가벼운 운동을 예. 한다. 예. 그 다음 뭐 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커피 한 잔 끓이고 커피 한 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되게 쿠키 같은 거 이런 게 다 한 조각 있으면 네. 그거하고 먹는 게 이제 내 아침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다 일어나면 그때 이제 아침을 되게 한 7시 반이나 7시 반. 네. 그쯤 되면 이제 아침을 먹는데
저는 그 정도 되면 뭐 대개 아침을 그렇게 크게 먹고 싶진 않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 같이 모이니까 그때 이제 뭐 대화의 시간으로 간단히 또 식사를 한다. 간단히 먹고 아, 그러시군요. 예. 우리 박사님이 또 진짜 장수 비결 하나는 지금 숨겨놓고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항상 저희에게 또 강조하시는 게 아침에 꼭 드시는 주스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아, 제가 이 자연의학 공부를 하려고 스위스를 갔었는데 네. 거기 벤나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뭐 몇백 년 된 아주 역사가 오래된 병원인데 그때도 보니까 이 만성병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요 아침에 무조건 이 당근 주스를 주더라고요. 아하. 삼시세끼를 아침, 점심, 저녁을 아침, 점심, 저녁? 예, 한 잔씩을 네. 무조건 뭐 거기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그래서 왜 꼭 이걸 당근 주스냐 그랬더니 네. 이 당근이라는 놈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당근이 다 흡수를 한대요. 아, 그래요? 그렇게 당근을 한 네. 뿌리 먹으면은 네. 땅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먹는 게 아, 내가 아니라 먹는 거군요. 그 양반 설명대로 그렇더라고요. 아. 저는 그걸 실제로 뭐 연구해 본 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그게 그렇게 좋다면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당근만 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섭취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사과도 좀 넣고 아, 사과 한 쪽을 넣는다? 배도 좀 넣고 어. 예, 그렇게 먹으니까 아주 맛도 좋고 마시기도 좋고 아침에는 뭐 목이 좀 마르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당근 주스를 꼭 한 잔씩 삼시세끼 먹으면 좋은데 점심 저녁은 어디서 먹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아침에 꼭 챙겨 먹습니다. 아, 그러면 먹을 수만 있다면 아침, 점심, 저녁에 한 잔씩 먹어도 그러면 좋겠군요. 좋죠. 예. 아, 그럼 박사님 이제 집안에도 이렇게 장수하는 가족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역시 이제 그 소식 다도인 것 같습니다. 소식 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살고요. 또 실제로 이제 세계 장수초는 시골이 거의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 속에 네.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뭐 오키나와 사람도 있고 코스타리카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전부 다 해변가에 밭에서 그렇게 평생을 사고 자동차라고는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예, 그 장수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흙과 가까이 하는 생활이 참 장수로 오래 한다. 흙과 가까이 하는 삶이 예. 좋다. 예. 아, 박사님. 그리고 저는 박사님과 식사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는 것이 우리 박사님 그냥 드시지 않아요. 박사님은 항상 뭐라고 외치고 드시냐면 주문을 외치십니다. 맛있겠다. 그러면 맛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박사님이 맛있겠다 하셨는데 전 먹어보면 맛 없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사님은요 또 두 번째 주문을 외치세요. 이 집 음식 잘하네 이러세요. 그럼 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조금 먹어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게 하지 않나. 그러면 좀 덜 먹어도 충분하니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맛있겠다, 이 집 음식 잘한다 외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역시 이제 우리가 면역 시스템은 보면요, 뭐니 하더라도 이제 장에서 한 70%, 뇌에서 30%를 만드는데 실제로 장도요, 장만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가 장내 상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 밥맛이 없잖아요. 네. 또 설사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네. 그게 이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엄청 예.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설사해요. 그렇죠. 네. 그만 뭐 밥맛도 없고 먹어봐야 소화도 안 되고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게 항상 그 정서 관리라는 것이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모든 병은 스트레스부터 생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려 그러면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 그런 네.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또 잘 안 돼요.
장 건강은 정신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저는 정말 동의하는 게요, 박사님. 정말 우울과 불안이 심한 사람들 상담 치료를 해보면 거의 90%가 아주 장이 민감하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조율하는 세로토닌도 장에서 많이 생성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 건강 지키려면 어떤 습관 좀 가지면 좋을까요? 그래요. 아까 뭐 소식 다도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잘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대개 한 10분 안 돼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섬마을에는 저게 30분짜리 모래시계를 식탁마다 나눴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소한 20분은 걸려서 먹어라. 천천히 씹어 먹어라. 예. 그래야지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네. 또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세로토닌은 이게 조절 물질이니까 네. 식욕도 조절해주고 네. 이렇게 조절을 해주니까 과식을 하지 않게 되죠. 맞습니다. 또 천천히 먹고 잘 씹어야지. 또 우리 침만큼 강력한 소화제를 인간이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침 속에는 정말 면역제도 있고 또 뭐 항살균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참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침이 잘 반죽이 돼야지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또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제 오래 씹어야 되니까 오래 씹으면은 이 바로 위에는 세로토닌 신경이 바로 위로 뒤통수를 지나갑니다. 이제 거기를 자극을 하게 되니까 세로토닌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또 그러니까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식욕 조절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잘 씹으면 천천히 먹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만인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밥 먹는 스피드가 빠릅니다. 저 박사님과 오늘도 식사 같이 했는데요. 전 10분 안 걸려 끝나고요. 우리 박사님은 오늘도 20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땀이 나던지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가벼운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식후에는요 그냥 바로 주무신다거나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적어도 한 20분은 조용히 산책을 해라. 저는 그걸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예, 식사 후에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산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식후 한 20분 조용히 산책을 하는 거는 아주 참 좋습니다. 그 지중해 식단이 세계에서 제일 건강하다. WHO에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식탁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끝나고 나면요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끼리 한 20분간 걸어요. 난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 그래 그 사람들 그거를 파스기아타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한 20분 걸으면은 이제 밥 먹을 때 이야기를 마저 하고 그게 참 보기도 좋고 아주 그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제가 이제 생활 습관, 우리 이야기하는 것들이 생활 습관이거든요. 평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생활 습관 중에서 제일 안 고쳐지는 게 운동 습관입니다. 맞습니다. 이 운동이 잘 안 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 습관을 좀 잘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특별히 어려운 운동도 아닙니다. 그냥 20분 걸으면 돼요. 밥 먹고 난 후에. 그래서 저는 그 직장인들한테도 뭐 직장에 참 고맙게도 식당에 있어도 적어도 한 10분쯤은 어디 그 근처 공원에 가서 좀 다니다가 그리 돌아오더라고. 제가 꼭 그렇게 추천합니다. 듣고 보니까요,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고 오늘 당장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희망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이제 고정 수입이 적어지고 노인의 경제 문제가 닥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합니다. 이제 미래의 노년 세대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과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는 뭐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평생 현역으로 뛰어라.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누구한테 신세를 지겠다 그 생각을 하시면 정말 안 되고요. 그러면 정말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 얼마 50년 되면 줄어도 2년 또 땡겼다 그러더라고. 다음날 치면. 그래서 이제 계속 연금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고갈되는 시점이 앞당겨진다 이러니까 불안하거든요. 예. 연금 개혁하는 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지금 몇 달째 우리 무역해 먹고 사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 자꾸 겁을 내지 말고 이보다 더 정말 고약한 때가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참 자기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자기 일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건강도 해야 되고 정신이 말짱해야 되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네. 예. 그 노년에 빈곤해지지 않으려면 예. 꼭 지켜야 되는 경제 자산? 예. 그런 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게 참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공장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이제 하는 일마다 이제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어쨌든 사회에 보람 있는 일을 해라. 그래야지 정말 별거 아닌 수입이라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꾸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면 사람이 좀 치사해집니다. 예. 자꾸 줄어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들어오는 게 없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계속 나가기만 하면은 마음이 초조해지거든. 그럼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게 있도록 뭔가 자기가 평생을 정말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저는 참 어쩌다 보니 참 의사가 됐는데 참 의사가 되기를 정말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우리 동료들 중에서 현역은 저뿐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설렁탕을 사도 제가 사야 돼. 평생 현역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정말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참 그런 거를 정말 염두에 두고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난 젊은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년에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관계. 예. 아마 이거는 나이 들수록 외로워진다는 그 외로움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는데 참 노년에 접어들면서 어울리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 어떻게 하면 노년을 외롭지 않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예.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1인 가구가 3분의 1입니다. 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 1인 가구.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그 혼자 사는 생활을 참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은 꼭 그게 무슨 형제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도 참 동창이라든가 혹은 또 요즘 이제 문화 시설이 어디든지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바둑 동호인끼리 친해진다든가 이제 그렇게 이제 동호인끼리 친해지고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전에 가령 동창도 오래 잊어도 동창한테 전화를 하면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동창이 좀 생각이 달라지죠. 예. 그렇게 이제 새로운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한 정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기를 청해야 되는데 지위가 높은 채로 소위 얘기해서 갑으로 살던 분들이 그렇죠. 그런 걸 먼저 전화해서 만나지 이걸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전화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최소한 3명 이상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3달 10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참 아주 정말 친한 친구들은 셋은
있어야지. 뭐 남의 허물을 보더라도 일마 앞에는 허물을 보면 이제 혹시 또 이 세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항상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친구는 그런 걱정은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꼭 정말 필요합니다. 친구가 3명 이상 이렇게 예전에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돈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매들은 특히 그들끼리의 그게 예.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가족 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참 명절이 되면은 웃음소리보다도 고함소리가 들리는 집도 있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만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자꾸 이제 생기니까 그때도 그 제일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게 나이 많은 아버지가 계실 때 네. 누가 모시느냐. 이 문제 가지고 또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응급실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정말 초상집에서 정말 칼부림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원을 분명히 안 해놓으면은 이 형제들끼리 정말 칼부림을 해야 되는 그런 적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돈 때문에 알고 보면 예. 가족 간에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이렇게 세밀히 들여다보면 돈 때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누가 더 많이 내느냐. 네.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국인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건강도 예전만 못하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 또 만날 사람도 없고 이런 건 뭐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싶고 은퇴 이후에 내가 좀 살려면 연금이 없다고 치면 얼마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참 궁금하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싶습니다. 그건 일률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자기가 정말 평소에 쓰는 것이 쓰임새가 어느 정도다 하는 그 판단이 대충 서면은 어디까지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이빙을 저축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뭐 자기 생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방법 또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는 이랬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난 이 스트레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럼 진짜 죽습니다. 뭐 이 정도야 있지 뭐 그래. 이거 뭐 끝나고 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살아나고. 문제는 스트레스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게 받는 사람이 정말 그거를 아이고 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죽겠다. 그럼 진짜 죽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그 스트레스는 받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러던데 한국인들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제 주변에 물어보면 술 그냥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술이 안 받으니까 그때 비로소 조금 운동한다 뭐 이 정도 아니면 여성분들은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떤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각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박사님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참 그 스트레스가 쌓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받아야 할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다. 그 정도의 스트레스. 예. 예. 저는 그래서 매 5년마다 이렇게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또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필요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 못 하잖아요. 그걸 이제 딱 정합니다. 지금은 내가 2020년부터 5년간은 면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면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예방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딱 정해놓고 나면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전력 투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참 뭐 모든 것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 생활이 이어지니까 거기는 뭐 스트레스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참 다행히도
참 굉장히 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잖아요. 뭐 이 자리가 아무나 앉는 게 아니잖아요. 골라서 그렇게 좀 해주는데 이것도 참 나로서는 굉장한 보람이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지식을 알리고 해준다는 게 굉장히 보람찬 일 아닙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라는 건 저는 뭐 이게 스트레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럴수록 더 나한테는 굉장히 큰 정말 하나의 보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기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즐기시는 거.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것. 한국인의 특성 이러면 또 이렇게 다혈질 이렇게 뽑는 분들 많습니다. 감정 조절 안 되고 요즘에 보면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욱하는 성질 이런 걸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세로토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욱하는 성질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주로 이제 노사 관계가 좀 걱정 아닙니까 모두. 그분들도 실제로 이제 그걸 하면서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 노사 관계, 노사 대표들이랑 갈 때는 나는 여성분들이 대표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욱하는 성질의 여성분들이 참을성이 많습니다. 또 더 덜하고 욱하는 게. 근데 이 남자들은 뭐 몇 마디 해보고 안 되면 때려쳐버려. 하고 그래갖고 뭐 화를 더 가버리면 그게 참 잠시 못 참으면은 요즘 그런 대기업에서는 하루 일을 못하면 뭐 몇 천억이 날아간다는데 그게 이제 그분들도 그런 걱정이 왜 안 하겠어요. 하면서도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 요즘 이제 보면은 이 보복 운전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욱하는 성질. 그래 운전하면 교통 이 하웨이 복판에서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거 아마 그 양반 그거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합니까? 하웨이 복판에서 그렇게 차 세워놓고 막 따주고. 참 그렇게 우리 한국이 지금 참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정서적인 조절을 잘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참 지금 이제 이 세로토닌 드럼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국에 지금 이제 230개 중학교 우리 아이들이 한 6,000명 됩니다. 이 북을 치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또 그리고 듣는 사람도 북 치는 소리를 들으면 신나잖아요. 정말. 그렇게 이제 모든 참 원시적인 그 원시인들도 보면은 북은 치거든요. 뭐 북이 없으면 다른 것도 치기도 하고 그렇게 그만큼 이 북이라는 게 정말 인간을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로토닌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영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영주에서 이제 걔들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쳐가지고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막 나와서 그게 1회 출신이 걔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세로토닌 예술단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에도 나가고 군대에도 가고 그래서 참 그 아이들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에서는 그러지 말고 너희들 여기다가 집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서 세로토닌 드럼 클럽 본부를 여기서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신나서 한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욱하는 성격은 없다. 욱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욱하는 거지. 그렇지. 이를테면 대통령 앞에서 내가 욱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뭐. 그리고 깡패 김태촌 앞에서 제가 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을 좀 우습게 보는 데서 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좀 만만한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사람을 좀 존중하는 마음도 우리가 좀 길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거 있죠. 너무 참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욱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욱할 수 없으니까 참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보니까 우라가 치미는데 참다 보면 화병이 생긴다. 그래서 화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라면서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 비슷한 거는 다른 나라도 있지만 이제 제가 먼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성질을 낸다는 게 화가 나는 것도요. 우리는 이 표현 문화가 우리가 정말 이 언어는 영어는 보면은요. 이 거절을 하도 기분 나쁘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영어가 저기 상업 언어거든요. 이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영어가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미국 사람이 거절을 해도 당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법을 조금 배워야 돼요, 사실은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법을 좀 배우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화병 걸릴 것도 없고,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못하니까, 이제 친정에 와서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다 푸는 겁니다. 그 이제 친정, 만만한 동생들 잘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화병 조절이 안 되면 그게 큰 병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노인층들도 걱정이 많지만 30, 40대들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죠. 뭐 집값 그리고 나의 미래, 뭐 나의 노후, 가족 다 고민일 텐데 우리 30, 40대들을 위한 조언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언제가 제일 네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몇 살쯤이 제일 힘들냐 그랬더니 60대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생각에는 참 그 60대가 왜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딱 메인 생활 했잖아요. 직장이 있고 밥 먹으면 직장에 나가고 그 돌아올 때는 동료들하고 술도 한잔 마시고 거기 딱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갑자기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이야기 뭐 어떻게 그 직장이라는 사람 구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근데 뭐 옛날처럼 그렇게 누가 예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명함도 뭐 옛날 명함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세월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60대야. 그렇게 이제 제가 그 평생 현역으로 뛰라 하는 말은 그런 것도 그런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있으면은 저는 뭐 쭉 참 다행히도 전역을 하면서도 또 저는 또 우리 병원에서 뭐 몇 년을 더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나와서는 바로 또 선마을이라는 예방 그 참 세계 정말 유수의 아주 참 예방 센터에 그렇죠. 또 아주 좋은 분이 아주 좋은 분들이 스폰서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아주 멋진 그런 예방 센터를 만들 수 있었고 그런 일이 지금도 보면 계속 그런 연자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60대가 되면은 이제 그런 준비가 없이 60대를 맞으면은 괜히 저기 뭐 이렇게 돌아보니까 60대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방황만 하는 듯. 아마 그래서 60대가 제일 험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참 제일 중요한 게 30대, 40대입니다. 그때가 참 제일 확실하게 자기가 뭔가를 하나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뭔가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치가 않으면은 참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다. 이제는 참 초고령 사회를 보고 정말 30대, 40대보다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2배도 더 살아야 돼요. 그런 일이니까 그렇게 지금 그때 참 준비를 정말 착실하게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 40대 평생 그때. 내가 갈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요하고요. 탐나는 일상 쇼핑몰에서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 시켜줄 아이템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